안녕하십니까. 운동성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틀 전에 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인 대덕넷에 난 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 우주인 두 사람 있죠. 우주인 두 사람이 지금 소련 러시아에서 그 우주인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 고산시라는 사람이 그 계속 그쪽 상황을 일기로 쓰는데 그 15번째 훈련 일기가 연구단지에 있는 대덕넷이라는 신문에 난 걸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뭐런 이야기 나오냐면 2007년 7월 18일자 그 기사인데 그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한국 우주인 후보 고산시의 15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그 고산시가 쓰는 글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그 우주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우주선에 탈 우주인이라면 질문을 받는 즉시 아마 다음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 600리터의 산소와 2.5리터의 물, 그리고 3000킬로칼로리의 식량, 그리고 300mmHg 이상의 기압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자, 우주인한테 우리 사람은 뭘로 삽니까? 물으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하루 600리터의 산소, 2.5리터의 물, 그리고 그 정상적인 기압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달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 생존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산소와 물, 그리고 열량, 그리고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제거.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한테 적용되는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산소.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그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은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산소, 물, 영양소, 또 아주 이제 특히 산소하고 그 영양분, 그 주로 탄소 동화 작용 결과로 생긴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은 적어도 30억 년 이상의 식물, 동물들의 그 박테리아들의 그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식물에서 그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명반응, 암반응. 그래서 엽록체 그라나다에서 그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소 물을 분해해서 태양 에너지로 해서 물을 분해해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탈취하고 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여러 가지 생화학적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포당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죠. 결국은 우리 흔히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쉽게 대답 못 하는데 식물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나요? 쉽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예, 식물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 잘 보시면 그림에 보시듯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예. 자,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예, 간단히 체크드리고 동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그 주 무대는 막입니다. 세포막,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 그 다음 식물 세포의 경우에 엽록체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 막, 이중 인지질 막이죠. 이중 막입니다. 결국 막에서 모든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막에 대해서 간단한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생명의 꽃을 만드는 경계, 세포막 공부를 합니다. RNA 가닥이 나오는 핵막, ATP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웃음과 허망함과 서글픔을 자아내는 시냅스 전후막, 막이 사라지고 춘궁과 강객 모두 떠난 자리에 마을간 시공이
본래 그 자리였음을 연극 막간에 잠시 생각해 봅니다. 경계의 꽃 시냅스의 마귀. 결국 생각하는 건 시냅스 마귀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마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세포의 위대한 춤이죠. 그게 생명현상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세포에 그렇게 집요하게 집착을 하느냐. 세포를 공부하는 것이 의식의 출현, 생각의 출현까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세포를 공부하고 ATP 합성요소를 공부하고 막을 공부한 생체막을 공부하는 것이 생각의 출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간단히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5분 숨 안 쉬면 죽죠. 모든 동물이 죽죠. 사람도 죽죠. 5분 짧은 순간이지만 5분 동안 숨 안 쉬면 사람 죽습니다. 의식이 없어지죠. 의식은 살아있고 나서 의식이 있는 거죠. 5분까지 안 가도 한 2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아니 1분만 숨 한번 참아보세요. 그때 의식이 많습니까? 의식이 생깁니까? 아니죠.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의식도 생체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일어난 하나의 그 현상이고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것은 생명체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감각작용도 보면 다 세포들이 하죠.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안입이 설신이 모든 감각이 다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막의 그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으로 쓰이는 그 생체의 에너지, ATP가 과연 우리 세포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ATP를 만든 것은 강합성하고 호흡작용입니다. 엽록체의 강합성 작용,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 이 두 가지가 ATP를 만드는 궁극적 근원이죠. 그렇게 형성된 ATP는 어디에 쓰이는가 한번 봅시다. 세포 내에서 첫 번째, 세포 내 거대 분자 합성, 그 다음에 세포 구성 성분 합성, 세포막 대사 성분 모두 다 ATP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세포 근육 운동. 그 다음에 농도 분포를 거슬러서 이온을 펌핑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의에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은 신경 펄스 작용이죠. 신경 작용은 뭐냐? 세포막 전압 펄스를 생성할 때도 AT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TP는 사실은 연구 역사 굉장히 깊습니다. ATP 관련해서 연구에서 노벨상을 2번 수상했어요. 그래서 ATP의 제가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 A Brief History of ATP Synthesis Research, ATP 합성 효소에 대한 그 브리프 히스토리, 간단한 연구 이력입니다. 보시면 1929년도에 처음 독일에서 그 케미스트 화학자가 ATP를 발견했죠. 이게 분자입니다. ATP 분자를 발견했고, 쭉 보시면 1937년도에 ATP 합성 효소와 세포 호흡이 연계된다는 것을 확립했는 거죠.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39년도에 셀에서 그 케미칼 에너지의 이동자, 케미칼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ATP의 결합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8년도에 ATP를 케미칼리 합성을 했고, 그리고 61년도에 ATP 연구에서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세포 삼투압 가스, 화학 삼투압 가스를 내건 그 미첼이란 이 사람이 가스를 세웠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양성자 펌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때까지 이제 이 ATP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중간 그 하이 에너지 그런 어떤 물질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중간 하이 에너지 물질이 발견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미첼이라는 사람이 가스를 세운 게 뭐냐 하면 양성자를 펌핑해서 양성자 농도차, 이온 농도차에 의한 전이 에너지가 바로 결국은 세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것을 가스를 세우고 그 양성자 농도차에 의한 그 전이차 에너지가 결국은 그 ATP 합성 효소의 터빈을 돌려서 결국은 ATP가 합성된다는 가스를 세웠죠. 미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ATP 합성 머신이 간단한 그 미케니컬, 기계적 전기 못한데 터빈입니다. 터빈같이 돌아가는데 돌아간다는 걸 결정적으로 증거한 것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ATP 합성호소 F1 구조에서 미케니컬리 구동되는 걸 보여줬죠. 그 위에도 보시면 1997년도에 그러면 ATP가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습니다. 3-아데노신 포스파이드. 예, 이거 보시면 그 포스파이드 인상기가 3개 붙어 있죠. 3인상기죠. 그래서 그 하나 떨어뜨리면 ADP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떨어뜨리면 그 AMP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이클릭 AMP도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궁극적으로 ATP에서 케미칼 본딩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중요한 거. ATP 분자라는 것이 우리 성인의 보통 사람의 하루에 얼마만큼 합성이 되느냐. 그 양으로 50kg. 참 믿거나 말거나 하죠. 50kg 정도로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진, 그러니까 ATP 합성 효소가 초당 대략 많게는 한 100개 정도 ATP를 합성합니다. 그리고 그 합성된 ATP는 대략 1분, 수분 내로 다시 분해돼서 ADP로 바뀌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지난번에 했던 세포 공생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나라 한반도를 찍은 사진에도 보면 대륙벽 연안에 녹색으로 보이죠. 예. 아마도 이거는 녹조류나 혹은 시아노박테리아 관련된 그런 녹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ATP가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느냐 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 근육 운동 출력을 말씀드릴 때 보였던 애니메이션인데 보세요. 결국은 근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오신하고 액틴의 그 상호작용을 보면 미오신 머리에 지금 이제 초록색 당구공이 붙죠. 이게 바로 ATP입니다. ATP가 분해돼서 ATP 조각으로 날아갈 때 인상기를 내보낼 때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 위로 계속 움직이고 가고 있죠. 결국은 궁극적 움직임, 우리 동물들의 궁극적 움직임은 결국은 ATP가 ADP로 바뀌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세포 내에서 그 양성자의 농도 차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박테리아들의 편모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발견되었죠. 예. 결국은 여기서도 양성자 농도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종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것은 지구의 그 전체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 36억 년쯤에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형성되고 그 무렵에 최초의 강합성 세포가 나오죠. 최초의 강합성 세포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뭐라 그랬죠? 물을 분해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발체해낸다는 거죠. 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고 양성자 펌프를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탄소 동화작용.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소 동화작용의 부산물이 뭐였습니까? 산소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부산물 산소가 지구 대기상에 쭉 오랫동안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0억 년 전에 이제 산소 호흡이 이제 시작되면서 16억 년쯤에 최초의 강합성 진핵세포가 식물체 진핵세포가 생긴 거죠. 강합성 진핵세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5억 4천만 년 전에 이제 캄프렉의 생명의 대폭주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출발점이 대기 중에 산소의 농축이죠. 그럼 대기 중에 산소의 농축은 누가 갖고 왔다? 시아노박테리아. 예. 그거는 세포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쭉 보시면 엽록체 안에서 형성된 요 그림에서 보면 녹말, 예, 스타치 녹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죠. 엽록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은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면 식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 안에 엽록체들이 있고 엽록체 한 구조를 보시면 외막, 내막이 있고 안에 틸라코이드, 접시처럼 보이는 게 틸라코이드 구조죠. 틸라코이드 구조 요거 한 단면을 보면 결국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됐죠. 드디어 막이 나오죠. 요 막에서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가 있죠. 예. 그래서 관계 1, 관계 2를 거치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을 분해하고 켈빈 사이클을 돌리면서 스트로마의 켈빈 사이클을 돌리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지방이나 녹말 이런 것들이 그 엽록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뿌리나 열매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나 그 강합성하지 않는 그 원시 박테리아나 엽록체나 전부 다 보시면 막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그 다음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 그리고 그 강합성하지 않는 박테리아 막에 이렇게 그 원형으로 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ATP 합성 효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그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물 두 분자가 물이 이제 분해되죠. 예, 요 망간이 있습니다. 물 분해 효소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 분해됩니다. 관계 2에서. 예. 물이 분해되면 결국은 이제 분해 과정에서 양성자 수소 이온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요거에 그 플라스토키논이라는 운반 단백질이 그 스트로마에 있는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를 계속 그 틸라코이드 막 안으로 내막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막 막 안 구조에는 양성자들이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양성자 흐름이 계속 ATP 합성 효소를 거치면서 이쪽에 보시면 ADP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관계 PS1이라는 시스템, 이게 이제 관계 2인데 역사적으로 관계 1, 관계 2가 남바링하고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2에서 NADP 플러스하고 양성자가 이쪽에 계속 전달되어 온 전자와 만나서 뭐가 된다? NADPH가 됩니다. NADPH. 이 NADPH야말로 결국은 녹말을 만드는 기초물질이 되는 거죠. 이 전체에서 스트로마 틸라이드 막에서 엽록체 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유념해야 될 것은 최초로 물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분해됩니다. 분해돼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추출해내고 그 하이 일렉트론 에너지가 이 막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소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또한 부산물인 NADPH는 결국은 켈빈 회로를 돌아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쪽에 와서 산화 호흡을 해서 결국은 ATP를 만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그 유동성 있는 그런 생체 조직인데 보시면 20분 동안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이죠? 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벌레입니다. 안에 구조를 보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죠. 내막에 이렇게 그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동일하게 그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과 비슷하게 전자 전달 시스템이 있고 그 전자 전달의 하이 에너지는 그 구연산 회로에서 나온 NADH에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추출해서 이 하이 일렉트론 에너지가 막에 있는 전자 전달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그 막 내부에 있는 양성자를 펌프해서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으로 농축시키고 그래서 최종 이 에너지를 잃는 일렉트론이 나오면 우리가 산소 호흡했는 그 호흡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이 에너지를 다 잃은 일렉트론이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수소하고 만나서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죠. 호흡작용 부산물이 물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산화탄소도 켈빈 회로에서 부산물로 나오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최근 우리가 그 활성산소 이야기할 때 활성산소의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도 생체의 어떤 살아있는 조직이고 이것이 나이가 들면 노인들의 그 미토콘드리아들은 굉장히 활성을 잃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 보시면 뭐냐면 자세히 보셔야 될 게 그 젊고 활발한 미토콘드리아는 프리라디칼 그러니까 활성산소 전기를 띤 산소 그 분자가 그 활성산소가 아주 적게 나오는데 노화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활성산소는 옆에 있는 DNA라든지 DNA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죠. DNA에서 일렉트론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산소는 일렉트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렉트론을 아주 그 빼앗아오죠. 이 주변 물질에서 일렉트론. 그러니까 DNA에서 일렉트론 빼오려면 DNA가 손상을 되죠. 결국 생체 조직이 노화되는 아주 그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활성산소 문제고 이 활성산소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노화하고 관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ATP 합성 효소가 그 터빈, 그 발전기 터빈하고 같다는 걸 이제 도표로 했죠. 결국 이제 수소 이온들이 양성자가 그 미토콘드리아
전 시간에 그려줬던 그 ATP 합성 효소의 채널에 들어가서 막 사이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합성 효소가 그렇게 중요하면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TP 합성 효소의 그 채널, 양성자가 들어가고 있는 그 통 모양의 그 13개의 이렇게 나열들이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걸 이렇게 이 탐침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그려낸 실제 구조입니다. 이게 합성 효소의 구조의 일부죠. 그리고 이것은 그 엽록체에서 빛을 흡수하는 부위입니다. 결국은 요 포르피린 구조라 해서 요거에 마그네슘이 있고 요 질소가 요렇게 있는 요 특이한 구조. 그다음 요게 햄 구조, 미토콘드리아 햄 구조에 그러니까 시토크롬 그 단백질 그쪽에 있죠. 햄 구조에 보면 가운데 철이 있습니다. 예, 철은 산소를 잘 포착을 하죠. 그래서 요 햄 구조에서 산소를 그 미토콘드리아 그 시스템에서 산소를 딱 캡처하고 있다가 일렉트론이 4개 딱 오면 그 일렉트론하고 수소 원자핵하고 해서 결국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산소를 캡처를 잘 못하고 있으면 산소가 옆에 막 이동하면서 다른 쪽에서 일렉트론을 뺏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생체 구조가 일렉트론을 탈취당함으로 해서 아주 노화가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이제 요 엽록체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물을 태양 에너지로 해서 물을 분해해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발체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단백질 운반 단백질 플라스토키닌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 플라스토시아닌 그다음에 관계 1으로죠. 관계 1에서 다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NADPH를 합성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빛, 포톤이 익사이트 시켜주면 일렉트론이 빛을 흡수하는 거죠. 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렉트론이 빛을 흡수한 거죠. 흡수해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돼서 이것이 에너지를 읽으면서 낙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터빈을 돌린다 그러죠. 예. 이 터빈에 해당되는 게 ATP 합성 효소죠. 그러면서 ATP가 생성되고 그다음 다시 한번 포토 시스템 1에서 다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일렉트론이 포톤을 흡수했어. 예. 관계 1에서 다시 한 번 더 펌핑을 하는 거죠. 일렉트론을 하이 에너지로 보내서 이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결국은 어디다 담긴다? NADPH. NADPH라는 데 담기고 그것이 결국은 포도당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ATP 합성 머신을 애니메이션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수소 이온이 통과하면서 터빈이 돌아가고 이 F1 구조죠.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ADP하고 인산기가 터닝하고 나서 결합돼 나오죠. 이게 ATP가 되는 거죠. 요 분해하면 이게 뭐냐 하면 ADP가 되고 인산기가 되죠. 수소 이온이 통과하면서 3개의 수소 이온이 건너가면 하나의 ATP 분자가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유비퀴논하고 시토크롬 C 그리고 단백질 복합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NADH 탈수소화 효소 복합체가 있고 시토크롬 효소 복합체, 시토크롬 산화 효소 복합체. 결국은 생명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에너지 흐름은 생체막에서 생기고 그 생체막의 두 주역은 미토콘드리아 내막, 엽록체 틸라코이드막 그것에서 형성된 ATP가 결국은 뭐냐면 생명의 흐름, 생명의 복잡한 많은 흐름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거 좀 비약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성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생멸문.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1심. 1심의 심진여문, 그 다음에 심생멸문이죠.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1심, 2문이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불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생멸문입니다. 이게 결국은 생명현상이죠. 생명현상에서 쭉 보시면 생명현상의 근본이 기신론에 의해서는 무명의 바람이죠. 무명의 훈섭이죠. 무명의 훈섭에서 그러니까 그 스판텐스 브로큰 시메트리죠. 그 대칭이 붕괴되면서 그 흔들림, 그 무명의 바람에서 이제 결국 불각이죠. 이게 무명의 바람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심의 의식이죠. 결국은 이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명의 바람에서. 결국은 이게 생명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쭉 강의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일심 이문 중에 생멸문인 거죠. 그런데 기신론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은 진여문하고 생멸문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심이 총섭한다는 거죠. 일심이 총섭한다는 거죠. 일심이 바로 중생심이고. 그러면 심진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로 물리학에 가까운 거죠. 결국은 이 진여의 본성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이쪽에는 이쪽에 좀 유비관계는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원용해서 이해하면 유비관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진여문 쪽을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결국 말을 떠난 자리가 되는데 그 본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 결국은 심생멸문에서는 심, 의에 대한 식, 의에 대한 식이 결국은 이제 3세 중에 6추에 해당되는 거죠.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여기서 우리가 중생의 업을 받는 모양을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생각이죠, 이게 생각이죠. 결국은 이제 근데 심은 어디서 나오냐? 근본불각이죠. 근본불각은 뭐냐? 무명의 바람이죠. 무명의 훈섭이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 훈섭과 무명의 훈섭이 있죠. 왜 우리 궁극적으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여가 무명 쪽으로 오는 이 바람은 연속입니다. 무시무정 계속 항상 있는 거죠. 근데 무명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바람은 단속적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는 중단 있는 현상이고 하나는 항상 있어 왔던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는 그 현상이죠.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진여의 훈섭. 우리가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건 진여의 훈섭이죠. 진여의 훈섭은 항상 있었고 무명의 훈섭은 중단될 때가 있죠. 그러면 진여의 훈섭이 언젠가는 우리를 과거의 자리로 유도할 수가 있죠. 인도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부사의 업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여문 쪽을 좀 관련되는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진여문은 이제 물리, 상대성 이론 이쪽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우주의 구조, 그 브라이안 그 유명한 책이죠. 우주의 구조에서 그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에 한꺼번에 존재한다. 이들은 시공간의 한 점을 점유한 채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시간의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라기보다는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가깝다는 거죠. 시간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공간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죠. 공간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게 명확하죠. 그냥 보이죠. 우리가 이어서 저기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게 공간의 속성이죠. 근데 시간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도 공간처럼, 공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공간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흐르는 강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는, 한꺼번에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얼어붙어 있는 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그 아인슈타인이 임종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이 임종 순간에 했던 이야기라고 전해오는데, 죽음은 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The distinction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는 것은 단지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 고지식하고 집요한 일루전, 환상이라는 거죠. 평생 동안 그 아주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웠다는 그 아인슈타인이 임종시에 했던 말이, 우리가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주 생물학적인 속성이고, 그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그 아주 집요한 일루전,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다시 그런 이야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들이 얼어붙어 있는 거대한 강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공간이 그대로 거기에 있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어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쓰는 그 물리학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그 물리학과 대성귀신론, 서울대 소광석 교수님이 아주 깊이 있는 책을 썼었죠. 양자역학하고 귀신론을 1대1로 잘 대비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론의 그 빅뱅까지 이르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은 사이먼 싱의 빅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500년간의 그 천문학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아주 재밌게 썼는 책입니다. 그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류와 고고학의 오리진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죠. 그 책이 아니고 이거는 천문학에 관한 오리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2004년 미국에서 과학 부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이후로 우주론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최근 데이터하고 아주 그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주의 전체 구조, 상대성 이론과 그 슈퍼스트링 시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의 구조, 시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그 방대하게, 집요하게 잘 설명한 책입니다. 챕터 제목이 그렇습니다. 챕터 5장에, 제5장에 보면 얼어붙은 강. 한 장의 제목이 얼어붙은 강입니다. 뭐냐? 시간이 사실은 공간처럼 그냥 얼어붙어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내용에 집요하게, 시간이 결국은 그 빅뱅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시간은 항상 흘러간다고,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일한 흐름을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면, 빅뱅에서 가장 그 엔트로피가 높은, 그 엔트로피 가장 낮은 상태가 빅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후로 모든 건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게 엔트로피 높은 게 블랙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의 본성을 빅뱅에서부터 출발하고, 빅뱅 당시는 가장 완벽한 그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고, 그에 의해서 생긴 우주의 팽창은 어쩔 수 없이 엔트로피가 높아가는 그 과정으로 계속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아주 잘 설명했죠. 그리고 정발된 진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책에서. 이 책은 아주 본격적인 그 입자 물리학, 특히 슈퍼스트링 시오리를 이제 소개한 책이죠. 끈 이론과 시공간 구조. 그다음에 이거 잠깐 보세요. 11장이 공간 찢기. Tearing the fabric of the space. 공간을 찢는다는 거예요. 타임머신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간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슈퍼스트링 시오리에 의하면 11차원 공간이고, 그 중에 이제 그 7차원 공간이 그 원자 핵보다 적은 그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는 3차원 공간은 초기에 이제 펼쳐진 공간이고, 나머지 6차원 혹은 7차원 공간은 말려 들어갔다는 거죠. 말려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원자 핵보다 적은 그 공간 속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그 여분의 차원들이, 공간 차원들이
그럼 그리 적은데 뭐가 중요하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려 들어가는 여분의 차원들이, 공간 차원들이 결국은 거시적 차원들의 속성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습관 이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우주론에 관한 아주 아주 역사적인 그 클래식한 책이 됐죠. First 3 Minutes. 예, 다시 복간돼 나온 책이죠. 노벨상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가 본격적으로 그 우주의 그 빅뱅에서부터 3분까지, 3분이 알파 파티클이 형성될 때까지의 전체 현상을 연력학으로 계산을 해서 매 순간 우주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3분 동안에 그걸 잘 기술했죠. 자, 그까지는 대부분 알려진 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책은 저 특별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한테 권해드린 책인데 우주의 구멍이란 책입니다. 참으로 아주 명쾌하고 이쪽을 전공하지 않는 분인데 과학 저널리스트인데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 구조와 그 다음에 엘리건트 유니버스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아주 수려한 문체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실 분들은 우주의 구멍을 아주 데프레스 읽으면 현대 그 입자 물리학, 슈퍼스트링 시어리가 이야기하는 시공간의 구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후에 이 책은 최근에 아마 큰 상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이시 콜이라는 그 여류과학자가 썼는 책인데, 이 책 전체 내용은 무입니다. 무. 다시 한번 이 우주의 구멍이란 책은 전체 이야기 소식 무라는 거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 무라는 것이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합쳐지면 결국은 우주 전체는 이 제로라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제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플러스 에너지는 모든 입자나 이런 갖고 있는 에너지, 이거 다 합치면 제로라는 거죠. 제로의 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 우주의 구명 책에 보면 이 챕터를 한번 보세요. 왜 무인가? 무의 등장, 혼란스러운 무, 무대 중심의 선무, 마음속의 무까지 하죠.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우리 그 불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하암경, 그 법정 스님이 하암경 전체에서 일부를 아주 번역을 하셨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됐죠. 굉장히 아주 참 읽기가 아주 명쾌한 책입니다. 하암경. 그중에 특히 열애 출연품하고 입법계품을 아주 유심히 보시면, 특히 열애 출연품을 보시면 생멸문 쪽에,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그 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합적인 그런 많은 그 생체 생학 반응들, 이 열애 출연품이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애 출연품에서 열애 출연품은 한마디로 무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붓다가 열애가 출현하는 것은 한 가지 인연이 아니고 무한의 인연으로 출현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무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인연이 아니고 무한한 인연. 생멸문을 공부하시면 그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죠. 그 다음에 시간과 특히 블랙홀, 시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 블랙홀과 시간 굴절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이죠. 킵손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물리학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그 양자역학 혁명기를 소개한 책이 바로 간보부의 유명한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여문 쪽으로 공부를 하실 때 아주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뷰 포인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생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벤트 중심, 사건 중심으로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울대 소강석 교수님의 그 물리학과 대성기실론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봤냐면 물체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그 물체는 뭐냐면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죠. 물체라는 것이. 근데 사건은 뭐냐면 그 물체가 일으키는 부수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물체가 일으키는 부수적 현상이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고전 물리학적 관점이고 상대성 이론과 특히
그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본 세계관은 어떠냐 하면 사건이 중심이라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벤트, 예, 이벤트 중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차원 시공간을 구성하는 한 포인트, 그 이벤트 포인트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4차원 시공에서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이벤트들의 연속적인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라는 건 뭐냐 하면 특정한 사건의 연속을 물체로 본다는 거죠. 그 이벤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두고 화엄경을 읽으시면 좀 이해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의 궁극적인 것도 그 4차원 시공의 그 곡률들이죠. 4차원 시공의 곡률이 결국은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와 4차원 시공의 곡률을 함께 놓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Geometry of Space-Time, 스페이스-타임의 곡률, 휘어짐은 뭐냐 하면 바로 Distribution of Mass and Energy in Universe, 우주에 있어서 질량과 에너지의 전체 분포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요 센텐스로 해서 제가 이번 강의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킵손이 그 블랙홀과 그 시간 굴절 그 책에 그 킵손이 그 시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킵손이 묘사한 거 보면 블랙홀 안에서 시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블랙홀 인계점 전에는 이게 통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자, 통나무가 이게 뭐냐 하면 공간이고, 이 안에 이제 습기들이 있겠죠. 물기가. 물이 바로 이게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 통나무 덩어리가 블랙홀 안 인계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전체가 통나무가 물에 잔뜩 젖은 통나무가, 그러니까 통나무는 공간이고 그 물에 스며들어가는 거는 물은 바로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공이 인계점 바깥에서는 시공이 엉켜져 있죠. 그러한 시공 덩어리가 이 통나무가 이 전체가 자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블랙홀 인계점, 인계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쇄가 되는데 먼저 이 물들이 빠져나온답니다. 시간이 증발해버립니다. 시간이 증발해버리고 나면 공간만 남는다는 거죠. 이 공간에 이 통나무 덩어리들이 여기에 인계점을 통과하면 블랙홀에 통과하면 이 통나무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분말이 된다는 거죠. 분말이. 이게 이제 공간인데, 공간이 조각조각 이렇게 항률의 흐름으로 공간이 분해된다는 거죠. 예. 그 점입니다. 예. 그럼 존재하는 것은 뭐냐? 그 인계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공은, 공간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시공이 확률적으로. 계속 확률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간 구조가 몇 % 있고, 다음 찰나에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예, 인계점 안에서 들어가면.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간의 굴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에너지 기원, 운동성의 기원은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세포막에서 전체 이야기는 대성기 실론에서 이야기하는 생멸문에 해당되고, 전체 공부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는 진여문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진여문 쪽은 상대성 이론의 도움을 받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